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예, 어려운 시험 무난히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덥고,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시기에 또 여러분 또 답안지를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 많이 또 힘들어하고 계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영조직론 시험에 대한 새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석하고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번 50점짜리 문제죠. 스코트의 4가지 조직 이론 유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그 유해를 보시면 스코트는 기존의 조직 이론을 체계적으로 여기 있네. 기존의 조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스코트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조직에 대한 관점하고 인간에 대한 관점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어떤 이제 발전 과정으로 조직 이론을 크게 분류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20점짜리 조그마한 문항 4가지 조직 이론 유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서론. 자, 스코트의 조직 이론 유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개요라고 써도 좋고요. 서론이라고 써도 좋고요. 이것도 모르겠다. 스코트의 조직 이론 유형. 라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요, 개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코트의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 기준으로 해서 크게 조직 이론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축을 인간에 대한 관점, 세로축을 조직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죠. 조직을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자급자족적 실체,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회사만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 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폐쇄적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호작용을 하는 관점에서 언제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치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글로벌한 영향 이런 걸 모두 봐야 된다라는 관점, 개방적 관점으로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 합리적 관점이 있어요. 자, 합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의 능률, 상사가 시키는 지시, 명령, 합리적인 체계, 제도적 적용, 정해진 규칙, 룰에 따라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업무는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 능률에 의한 생산성 강조, 규칙에 의한 업무 진행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요, 회사 조직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공식적이지 않은 요소, 비공식적 요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료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사와 부하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 리더십 관계, 의사소통 관계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런 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느냐, 또는 비공식적 집단의 어떤 특징 그걸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 매출,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 게 사회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가지 유형으로 조직 이론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직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폐쇄, 합리적 관점. 자, 그대로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발전된 게 폐쇄,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개방, 합리적 관점. 그 다음에 4번째, 개방, 사회적 관점. 이렇게 4가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많이 수강생분들이 이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이페스 코리아의 경영조직론 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 제가 그때 답안지를 썼는데요, 사회적을 갖다가요, 인간적으로 썼어요. 선생님 제가요, 너무 이 사회적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요, 비합리적이라고 썼어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거시조직이론, 김인수 교수님의 거시조직이론, 그다음에 스코트라는 저서가 있어요. 조직이론이라는 이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딱 사회적이라는 문구를 딱
딱 박아놓는 그런 개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점수가 지금 20점이다. 그러면은 20점에서 모든 20점을 다 가져올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그래도 만점은 아니더라도 16점, 17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는 크게 변함은 없어요. 의미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폐쇄의 합리적 관점. 자,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어쨌든 이제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폐쇄의 합리적 관점은요, 이게 1900년대부터요, 1930년대까지 유행하던 조직 이론이에요. 이 시기에 유행하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베버의 관료제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오는 게 폐쇄의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1970년대. 1970년대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게 바로 이 개방 사회적 관점이지요. 자, 개방 사회적 관점에서의 조직 이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자,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론의 가정, 강약점, 그 다음에 공원 분야, 그 다음에 대표적 이론을 논술하시오. 그래, 논술하시오. 약술하시오가 아니에요.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유추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교재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 교재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논술하시오. 잘 생각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오라는 거겠죠. 자, 의의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강약점, 네 번째 공원 분야, 다섯 번째 대표적 학자. 자, 목차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목차를 1번 개요의 개념, 2번 사례 또는 그 다음에 경영 조직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항상 목차를 구분해서 작성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가정을 보시면요. 첫 번째, 폐쇄의 합리적 관점에서의 가정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업무 능률을 중요시하겠다. 정해진 공식적인 요소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업무 진행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가정이지요. 강약점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점. 이때의 조직 이론의 강점은 경영학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 이론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경영학의 이론이라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코트의 이 1900년대부터 이런 조직 이론이 발전하게 된 출발이 되었다. 출발이 되었다. 단점. 근데 단점에 있어서는 환경을 개방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 인간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인간의 소외감, 무기력감 이런 부분을 많이 업무의 나태함 이런 것을 많이 돌출시켜주는 그런 단점으로 남아있었죠. 자, 공원 분야를 보시면 앞서 설명했어요. 경영학의 새로운 출발점의 기저를 마련하였다. 대표적 학자 테일러의 영어로 쓰면 또 그럴까봐.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베버의 관료제론, 그 다음에 페올의 고전적 관리론. 이러의 대표적 학자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베버의 관료제론, 페올의 고전적 관리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역량이 너무 출중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차차작, 베버의 관료제론 차차작 쓰시면 교수님이 무척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쓰신 분 있어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플러스 가산점을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폐쇄 사회적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혁신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기존의 조직이라는 관점을 폐쇄된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봤지만 인간을 바라볼 땐 사회적 관점,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제 노동조합, 그다음에 비공식적 요소, 비공식 집단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의사소통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된 그런 중요한 시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여기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메이오의 호손 공장 실험. 이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때 호손 공장 실험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을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시기의 강점, 인간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굳이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업무 지시에 의한 생산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어떤 단합된 협동, 그들의 팀워크, 그들의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도시켜서 생산성을 월등하게 올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 이제 일보 전진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보 전진.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약점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환경이란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헌 분야를 보시면요. 사실 이때부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비, 조직행동론, 조직행위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지각, 성격, 집단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모티베이션, 조직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발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직행동론의 발달에 기여하였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모르겠으면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반드시 조직의 생산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명확한 지시나 설명보다는 그들에게 후원적 입장, 배려적 입장에서 그들의 비공식적인 어떤 모티베이션 추구에 좀 더 주안점을 두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발전시킨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대표적 학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자로 시작하죠.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1960년대, 70년대 개방 합리적 관점에서의 조직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개방 합리적 관점에 있어서 여기는 가장 혁신적인 게 무엇이냐? 저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또는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하위 체계가 있죠. 하위 체계 간에 이들 간에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 간에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시킨 게 바로 이때의 시기였죠. 그래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개체로 처음 대두된 시기, 이런 때를, 이때, 이렇게 가정을 바라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조직을 바라볼 때, 유기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환경과의 끊임없는 부단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연계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합리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의 어떤 인간관계, 인간적 측면, 커뮤니케이션 측면, 비공식적 요소, 노동조합 이런 측면을 바로 발전시켰다가 다시 일부 퇴보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였죠. 이때. 그래서 이때에 대한 학계가 있어요. 자, 약점에 대한 그걸 씁니다. 약점에 일부 전진했지만 일부 퇴보를 했다. 이렇게 했다. 강점은 환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연구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 이론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공헌 분야는 환경과 조직 구조의 관계를 이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때의 대표적인 학자가 톰슨이라든지 번즈와 스토커라든지 로렌스와 로시. 자,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죠. 경영 환경과 조직 구조의 관계, 이런 이 파트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던 그 파트. 여러분, 이거는 3번, 4번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챕터입니다. 막 반복하던. 그때 나오는 그 학자들,
이때 이제 주류를 잃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공원 분야는 환경이라는 개념과 환경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가 굉장히 발전되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방 사회적 단계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조직 이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고요. 여기 가정은, 이제 조직 관점에서의 가정은 환경과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갖는 그런 개체로 보았다.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정입니다. 강약점을 보시면, 강점은 조직 이론의 거대한 발전,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환경과 유기적인 연결관계, 그래서 파트너 관계, 경쟁자 관계, 사회적인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던 그런 강점을 갖고 있지요. 그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공식적인 요소 위에 비공식적 요소를 회사 관리자 차원에서 경영자 차원에서 바라보았던 경영 이론의 어떤 시각을 관점을 넓히게 된 그런 이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말이에요. 약점은 회사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이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게 다 경쟁 관계인 거예요. 시장 경쟁, 파트너 경쟁, 또 이제 글로벌한 경쟁, 모든 게 경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자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 조직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는 경영학에서 새로운 세부적인 학문의 발전을 새롭게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학자에는 조직 학습 이론을 제시한 센지가 있고요. 의사결정의 어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 모형을 쓰레기통 모형을 제시한 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윅.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잘 쓰셨죠? 네, 잘 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항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그 50점짜리 문항에서 결론이요. 결론은 그 이제 앞에 이렇게 계속 이제 논술로 논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결론은 하도 이 50점짜리 문제가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정확하게만 썼으면 결론 안 써도 아마 점수는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집단 의사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집단 의사결정 방법 중 명목집단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의 기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시내 유명 서점에 있는 모든 경영조직론, 조직행동론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원에서 모든 여러 유명한 저명한 강사님들께서 다 설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약술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의 경쟁력을 다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약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정말 그대로 막 주구장창 쓰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그다음에 사례. 자, 다른 어떤 수험생분들은 방법적인 절차 이런 것도 작성해주면 좀 추가적인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해주신 분도 있어요.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무지하게 좋지요. 예. 목차를 나눠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이렇게 목차를 구분해서 작성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문단을 나눠서 썼습니다. 여기는 의의를 쓰고 여기 기업적인 사례를 쓰고 여기다가 내가 생각한 바를 썼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예,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다 웬만하면 점수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자, 집단 의사결정의 의의에는
집단 의사결정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업 차원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매우 쉽죠. 저는 이 파트 공부할 때마다 다른 파트는 모르겠는데 이쪽 파트, 이 집단 의사결정의 의의는 매우 쉽다고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단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자, 집단 의사결정의 개념 쓰고 그 다음에 중요성 써야 되겠죠. 중요성. 집단 의사결정이 중요한 건 말이에요. 개인이 혼자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막 원활하게 오고 가는 와중에 서로 친밀한 동료 간의 관계를 다질 수도 있고, 집단의 응징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율적인 조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집단 의사결정이 없이는 조직체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둘이서 혼자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님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면서 멘토의 어떤 업무 내용에 의해서 그걸 참고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집단 의사 결정 방법 중에서 제 첫 번째 명목 집단법이에요. 명목 집단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명목상 집단이 자, 핵심 키워드. 명목상 집단이 주어진 문제를 당면해서 압력이 전혀 없이 무기명으로 종이에 나의 의견을 적어서 제출을 해서 거기서 최저간을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것이 있죠. 그 중간에는 이거에 대한 이 각각의 제시된 의견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석을 하죠. 그러면서 최저간을 찾아내는 거죠. 최저간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 사실 집단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존경하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상사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비록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공동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동조의 압력이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명목 집단법의 어떤 이제 장점을 보시면 이게 타인의 눈치가 전혀 보지 않아. 타인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취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해결안을 찾아내는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시간이 많이 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 연상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제시하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가장 번쩍번쩍하는 최적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대표적인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주어진 상황, 주어진 문제의 당면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면, 확실히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비전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자,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보통 이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자, 이 파트 갈 때는 제가 항상 그리는 게 이 우리나라 지도지요. 서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명한 이제 전문가가, 여기 이제 전주에 있고, 울산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전문가에게 어떤 문제를 다 줍니다. 각각 파트별, 연구 파트별, 전공 분야별 문제를 주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해결안을, 의견을 이쪽에 다시 보내죠. 그러면 중앙에 계신 분이 그걸 다 취합해서 문제를 재정리해요. 정리를 해서 다시 또 보냅니다. 다시 또 보내요. 보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안을 다시 보내주죠. 중앙으로 보내주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적합한 해결안을 찾아내는 방법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그래서 이 경우에 사례 델파이 기법이 가장 적합하게 활용되는 경우에는 연구 집단, 공공기관, 글로벌한 위치에 있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자 할 때, 그럴 때이고요.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 적합하게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기법 매우, 여러분 다 잘 쓰셨죠? 잘 쓰셨으니까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반을 제가 이제 GS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수강 계획서 뒤에다가 예상 가능 문항을 한 42개 정도 찍어서 어제 이제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모의고사반을 7주 정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7주 정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예상 가능 문항을 10개 정도 더 찍어서 수험생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경영학이라는 게 책이 두꺼운 게 또 2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꺼운 거를 막 바라보고 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그 수업 들은 데는 이해하는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수업하지 않는 부분은 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혼돈 속에서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이 경영 조직론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GS 모의고사반 하면서 약 52개 정도, 50개 정도의 문제를 찍어줬는데요. 이 집단 의사결정 방법의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7교시 때 추가로 더 찍어준 분야에 제가 이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만의 써본 노트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이 50개만이라도 잘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셨을까요? 하셨으리라 제가 믿어요. 네, 꼭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번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되죠?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행동 변화의 전략 중에 행동 변화의 전략. 자, 이걸 딱 바라본 순간 웬일이지? 학습 분야에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네? 라는 생각을 바로 잡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동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다음 카페 노무사가 가야 하는 길, 다음 카페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이페스 코리아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 되기 보면은 행동 변화 전략 나오자마자 수험생분들이 강화 전략을 쓰란 얘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딱 차차작 스파크가 팍팍 튀었다 얘기예요. 자, 그 중에 4가지 강화 유형을 제시하고, 4가지 강화 유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거 2개는 꼭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행동 변화 전략의 의의. 자, 우리 조직 행동론에 있어서는 이 학습 파트라는 분야에서 이 행동 변화 전략이 나옵니다. 학습 파트에서 이제 이 학습은 반복적인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 변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렸을 때 많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안에 이제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집안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생 괴롭히기. 그 다음에 엄마 없을 때 부엌에 있는 살림살이 한번 한번 뒤져보기.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런데 이제 아빠 엄마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게 웬 난장판이냐 해서 어때요? 꾸지람을 많이 듣죠? 꾸지람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 변화라고 이제 학습을 규정을 짓습니다. 의미를 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 변화 전략, 기업 차원에서 이 행동 변화 전략이 있을 때에는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의 어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리한 행동, 생산성 향상에 좋은 바람직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 변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가지 강화. 네 가지 강화 유형.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찝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적극적 강화 또는 긍정적 강화. 두 번째, 소극적 강화 또는 부정적 강화. 세 번째, 속어. 네 번째, 벌. 이게 바로 네 가지 유형이죠. 네 가지 유형이죠. 적극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유리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오, 이번 달 판매 실적이 올랐네? 인센티브 20만 원 탁 주는 거예요. 20만 원 더 주니까 내가 다음 달에도 다음 분기에 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의, 사례, 기업적인 사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 그냥 딱 의만 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례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경영학은 모든 게 개념과 사례가 같이 접목돼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소극적 강화 또는 부정적 강화는 회사에 유리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해주는 거.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해주는 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는 9시 출근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맨날 9시 10분에 출근해요. 9시 5분에 출근해요. 그러죠. 근데 나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나를 굉장히 혼낸다. 그래서 치사하고 들어.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해서 내가 상사의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8시 50분에 출근해요. 이런 것이 소극적 강화라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해준다. 예를 들어서 도피학습, 회피학습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속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부여했던 보상을 중단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했던 그동안에 지급했던 보상을 중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판매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원에게 그 안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거, 속어. 자, 그 다음에 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 취업규칙에 나오는 징계규정, 해고규정 이런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시면 기본 점수만 나오는 거고, 저희 더 중요한 게 있죠. 5번 강화 전략의 합성. 이 네 가지 강화 유형 전략에 있어서 강화 유형을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강화와 속어를 같이 쓴다든지, 적극적 강화와 벌을 같이 쓴다든지, 또는 적극적 강화와 속어와 벌을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합성적인 전략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회사 차원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행동론 교재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써주시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제가 말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봐 난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자, 강화 전략 4가지 유형이 나오면 반드시 강화 일정 계획도 같이 써줘야 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2번 이상 말씀드렸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생색을 내겠는데, 이거 한 번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이게 모의고사 반에, GS 모의고사 반에서 좀 강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회도 남습니다. 강화 일정 계획, 즉, 이제 시간 또는 반응수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밍에 따라서, 이런 부정적 강화,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속어, 벌,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상을 줘야 될 것이냐, 반응을 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 일정 계획은 크게 연속 강화법하고요, 부분 강화법으로 나뉩니다. 연속 강화법은
구성원이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즉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는 즉시 연속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효과는 매우 좋아요. 효과는 매우 좋지만 어떤 비용 측면, 자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분 강화법을 위주로 조직 차원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게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간격법, 변동간격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수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비율법, 변동비율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고정간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상을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월급, 주급, 고정적인 상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변동간격법은 평균을 기준으로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사의 칭찬, 그다음에 승진, 특별 승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반응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 기준으로 일정한 반응수가 나왔을 때 부여하는 보상. 대표적인 게 시간의 근무 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변동 비율법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반응수에 따라서 언제 어느 때 보상을 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카지노, 도박장의 어떤 카지노, 그다음에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영조직 차원에서 시사점을 보시면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경영조직 차원에서의 시사점 첫 번째 4가지 강화 전략 유형의 합성 시사점 앞에 썼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써줍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과 자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강화 일정 계획 수립에 의한 어떤 보상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는 정리한 거는 효과적인 강화 계획이다 해서 월급은 고정간격법, 칭찬과 승진은 변동간격법, 시간의 근무 수당은 고정비율법, 인센티브는 변동비율법을 활용해서 강화 계획을 세운다. 강화 일정 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장기적인 전략인데요. 연속 강화법은 시간과 자원의 한계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효과는 좋지만 따라서 부분 강화법을 활용해서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보상을 부여하는 수단들을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딱 맞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짓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총평 또는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99SOT@한메일.net이에요. 또는 다음.net이죠.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이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벌써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몇 분 저한테 지금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학원을 다느냐, 어떤 강사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하느냐, 사실 이제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과연 얼마나 경영조직론이라는 어떤 전략적 과목을 갖고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 어떻게 학습 방법을 구사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이제 심란하고 여러분들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많이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복잡해지신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일단 한번 이제 겪었으니까 툭툭 털어내시고요. 젊음이라는 것은 또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과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을 잘 못 봤을지라도 기운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 금지,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다음번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학습의 방법을 새롭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 하시고,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꼭 합격하셔서 합격 파티에서 바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기여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교양정신호 총평과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